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총선을 2달 남겨놓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성정당 없다던 본인 말을 뒤집은 셈이 됐는데요. 4년 전과 똑같은 이른바 떴다방 정당 난립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시장의 생닭 얘기가 나왔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맹공에 입 닫는 이재명 대표 얘기 저희가 준비한 4위, 5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여야의 수장 모두 각각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얘기부터 만나볼까요? 수도권 표심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 위원장이 지난주 금요일 구리 전통시장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동시장을 찾았습니다. 현장 스케치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만 벌려주세요. 마지막 화면은 황태포가 참 인상적입니다.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구리 전통시장에서 단 사흘 만에 또 전통시장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전통시장을 다시 찾은 이유에 대해서 저 현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커피 한 잔만 300원 상승 모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좀 비슷하게 관련해서 좀 생각하는 것은 어떤지. 이 스타벅스는 사실 이 업계의 강자잖아요. 굉장히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곳이 경동시장 안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굉장히 명물로 되어 있는데요. 한 잔,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정가로 경동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그런 상생 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상생의 모델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러 여기 왔습니다. 오늘 오후 공식 일정이 바로 동대문구 왕산로에 위치한 저 전통시장 찾았는데 아마 전통시장 입구부터 많은 인파에 몰려서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할 정도의 많은 시민들이 몰린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볼 텐데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사람들이 꽤 많이 왔고요. 근데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 생각에는 전통시장 방문이 곧 민생을 챙기는 거다. 이런 뭐 직관적인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설 연휴가 이제 앞서 있으니까요. 아마 이제 특히 경동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약재,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생닭이라든지 과일 이런 걸로 유명한 시장입니다. 예. 아마 거기를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또 이제 이 상인들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하는 분위기인데요. 예. 한동훈 위원장의 최근에 어떤 현장 행보를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구리라든지 김포라든지 사실 이제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지만 또 국민의힘도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가는 것이고요. 해볼 만한 지역들. 그렇죠. 이번 이제 이 동대문입니다. 여기가 동대문 갑을 2개 지역인데요. 예. 동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안규백 의원이 4선을 냈고요. 장경태 의원이 이제 초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청량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인구 구성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해서
이번에 저희 뭐 패널로 출연했던 김경진 전 의원이라든지 또 허영범 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김영호 전 의원이라든지 여명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해볼만하다라는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이제 현장을 방문해서 좀 분위기를 띄우는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초반 행보는 어쨌거나 좀 민주당의 어떤 강세 지역이지만 한번 해볼 만한 지역들 이런 것을 좀 전략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 방문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기동 시장 주변 하면 저렇게 서울 양령시장으로 잘 알려진 곳. 한동훈 위원장이 내리자마자 저곳에서 출사표를 던진 뭐 김영우 전 의원을 비롯해서 같이 한번 동행하는 모습도 보였고 아까 그 입구부터 꽤 많은 시민들이 몰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눈을 부릅뜨고 찾지 않는 이상 한동훈 위원장이 어디서 같이 있는지를 잘 못 느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건 맞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구리를 갔을 때는 사랑받고 지지를 받고 싶다고 했고 여기 민생 그리고 아까 뭐 프랜차이즈 커피 대형 업체 얘기도 하면서 그 전통시장의 애로사항들을 좀 듣겠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우리가 더 노력하겠다. 오른손에 생닭을 들고 왼쪽에는 황대포를 들고 이렇게 가기 전까지 시민들과 화답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제가 방송 전에요. 방송 전에 갑자기 생닭이 왜 등장한 건지를 좀 궁금해서요. 근본적으로. 오늘 한동훈 위원장 같이 저 현장을 동행했던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께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직접 생닭을 사고 싶었는데 시민들이 많아서 직접 가지 못했다. 해당 매장에. 릴레이하듯이 생닭을 전달받고 해서 구매했고 호떡 시식도 준비했다가 인파에 몰려서 현장에서 불가능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인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시장 가서 생닭 사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가정적인 남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시장에 가면 이제 튀김닭이나 뭐 닭강정이나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기 마련인데 예. 생닭을 샀다는 것은 저건 말 그대로 이 즉석에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집에 가져가서 뭐 이렇게 백숙으로 끓여 먹거나 아니면 닭볶음탕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오븐에 이제 구워서 통닭 구이로 먹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구매한 것 같은데요. 예. 경동시장은 많은 그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생닭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신선하기도 하고 이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경동시장에서 이 생닭을 구매를 하시고요. 뭐 황태포 같은 경우는 이제 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뭐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술안주로 먹지는 않겠지만 예. 저것도 이제 그 국거리로 굉장히 좋은 이 음식 재료이기 때문에 경동시장에서 서민들이 많이 사는 대표적인 이 음식물 두 가지를 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장 차장이 직접 이러저러 알아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저 시장이 뭐 다른 데도 다 유명한 생닭이 특히 유명해서 네. 한동훈 위원장 이런 걸 좀 준비하고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동시장에 가보시면요 생닭을 통째로도 팔지만 생닭을 이렇게 부위별로 팔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경동시장에 오면 생닭을 많은 분들이 사신다. 예. 나도 경동시장에 방문했으니까 생닭 한 마리를 좀 사고 싶다. 이런 뜻이 이 한동훈 위원장의 저 생닭 구매에 좀 담긴 것이 아닌가. 뭐 이건 해석이기 때문에 예. 뭐 본인만 알겠죠 왜 샀는지는 뭐 아내인 진은정 씨가 꼭 사오라고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생닭을 사서 들고 저렇게 들고 있는 모습 자체가 시장의 어떤 역동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 하면 최근에 또 생닭 얘기가 또 많이 회자가 됐고 결국은 어쨌든 예상보다 정말 국민의힘에서는 안전사고까지 걱정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생닭을 전달받아서 바톤 터치 하시듯 릴레이하듯이 구매했다라는 얘기까지 현장에서 직접 저에게 전해줬어요. 이제 본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전통시장을 다시 한번 찾았고 한동훈 위원장이 현장을 찾은 저곳 서울 동대문 주변 갑을 선거구는요. 지난 19대 총선부터 세 차례나 연속으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로 꼽힌다. 19, 20, 21대 안규백 의원 동대문 갑. 19, 20대 민병두 의원 그리고 지난번 선거 때는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이 당선된 이곳인데 아까 이현정 의원 말 맞따라 성춘 부의장님 예. 당시 뭐 동대문 지역이 물론 국민의 험지로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으로서 좀 해볼 만한 곳을 콕 집어서 간다 뭐 이런저런 분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근데 저는
동대문구가 그렇게 험지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곳은 뭐 어려운 곳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도권의 거의 121개 중에 거의 100여 개를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뭐 수도권 전체가 더 험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그 이전으로 좀 가보면 국민의힘의 유명한 정치인인 홍준표, 지금 현 대구시장도 동대문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죠. 그리고 장광근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도 그 동대문에서 현역 의원으로 배지를 달고 정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동대문이 무조건 민주당의 험지다, 민주당에게 유리한 곳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아무래도 수도권에 그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이 험지 마케팅을 통해서 아무래도 후보들을 띄워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더 험지들이 많거든요. 예. 더 험지에는 사실 국민의힘의 젊은 원외위원 당협위원장들이 가고 있습니다. 뭐 도봉, 뭐 중랑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어려운 지역에는 젊은 당협위원장들을 보내놓고 그래도 좀 해볼 만한 곳에 너무 험지 마케팅을 과하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지적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뭐 제3지대에서 여러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의 저런 뭐 팬덤 혹은 인기몰이 이게 뭐 야권에서는 뭐 연예인 마케팅 아니라 과거 안철수 의원처럼 거품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게 현장에서 느껴봤을 때 국민의힘 사람들은 좀 다르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아니 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 저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그 대중적 지지를 받는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구원투수로 등판을 한 건데 예. 다만 이제 개인의 지지율은 계속 높아지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은 막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근데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시절에 예. 선거를 전후해서 지역구를 돌면요. 지지율이 5에서 10%가 출렁했습니다. 실제 지지율 역전을 이뤄내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선거의 여왕이라는 그런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칭이 굳어졌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론 아직 선거 굉장히 초반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이 가시적인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이제 사기 하락을 좀 막고 그 사기를 결집시키고 또 서울 수도권 선거 판세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비관적 전망이 많았는데 예. 그런 비관적 전망을 조금 이제 바꾸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실제 이게 정당 지지율 내지는 그 방문하는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뭐 가시화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초반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정도의 영향은 아닌 것 같다. 뭐 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에는 경기도 구리 그리고 주말에는 김포를 찾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이런 지역 콕 집은 지역을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꽤 많은데요. 일단 지난 주말 화면을 잠시 준비했습니다. 다시 나옵시다. 한 말씀. 많이. 자, 우리 다 동주 화이팅입니다. 와 인기 봐. 화이팅! 화이팅! 건강하세요. 달려들지 마세요. 아 진짜 웃겨. 또 훔쳤어. 그래도 나눠서. 여기. 자, 오세요. 오세요. 밀지 마세요. 위험해. 그러니까 위험해. 혼 조심하세요. 차 움직여요, 차. 본인이 밀어서 위험해지네요. 차 움직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을 태운 검은 승합차가 시민들이 이제 셀카 요청을 하니까 중간중간 가다가 서서 또 시민들의 호응에 좀 화답하고 이런 모습도 김포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경동시장 전에는 경기 김포, 그전에는 구리, 수원. 일단 전략적 요충지인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방에 집중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인데 위원장 의원께 그럼 이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박원석 의원 말 맞다나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팬덤은 충분히 확인이 되는데 이게 당의 총선 승리로 직결되려면 앞으로 좀 더 동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아직은 초반이다. 중반부터는 이 개인 팬덤이 당의 지지율로 연동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참 이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없었더라면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한번 저 모습 한번 보십시오. 예. 국민의힘에서 과연 저렇게 나가서 이 대중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한동훈 위원장을 사퇴하라고 그런 참 저는 대통령실의 인식 자체가 보면 지금 큰 갭이 있는 거예요. 예. 보면 이 선거 현장에 보면 일단 대중들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지지하는 분들이 주로 나와 있겠지만 또 이런 분들이 가서 입소문을 퍼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바람입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선거 때 제일 중요한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인데 예. 선거의 바람 아무나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명도와 또 한번 보고 싶은 어떤 이런 팬덤 이게 있어야 이제 바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 저만큼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와서 저렇게 바람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 지금 국민의힘이 또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 21대 총선 이후에 각 지역의 조직들이 거의 다 붕괴가 많이 됐어요. 아하.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직 자체가 없는 데가 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현역 의원이 없다 보니까 조직 관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 초기 효과는 뭐냐면 지역에 침체되어 있는 조직을 부활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중도층이나 이렇게 아직 확산은 안 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당원들을 또 지지자들을 한번 해볼 만하다. 한번 해보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응집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제 공약을 한 번씩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18대 총선 때 그때 뉴타운 공약이 뭐 서울을 휩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 인근 같은 경우는 메가시티 공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불과 한 2주 전이죠.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의원 사퇴하라 그랬는데 그럼 어떡할 건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도 높지만 전체 지지율이 낮다는 것은 바로 저는 원인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지지도 상승을 누가 맡고 있느냐? 저는 결국 대통령실이 맡고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실이 뭔가 적극적인 행동, 국민에 맞는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지율은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한동훈 의원 개인 인기는 올라가지만 당의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용산이 보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한동훈 의원 보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논평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의원 말씀은 이런 거네요. 저 현장에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 말고 그냥 또 다른 그냥 보통의 인기가 있는 누군가가 여당의 수장이 됐다고 했을 때 지금 지난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지역 조직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당 조직들, 당원들, 지지자 중심으로 몰려가야 되는데 그런 게 붕괴돼 있으니까 아마 저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저건 고스란히 한동훈 위원장 팬덤을 중심으로 한 일단 붐업은 성공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런 현장을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동원한 사람하고 동원한 사람을 넘어서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를 보면 동원한 분들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원은 뭐 했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지금 인파들이 모인 거거든요. 저 정도 동원해서 모일 것 같으면 이미 선거 끝났죠. 이미 저 상당히 아마 일반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건 그만큼 지금 이 선거가 조직 플러스 바람이 같이 겹쳐져 있다. 이게 지금 현재 한동훈 바람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좀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의원 말씀 여기 화면을 잠깐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주말 이번 초 다녀갔던 곳들이 21대 총선에서는 바로 민주당에게 뺏겼기 때문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도 뭔가 그 지역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주말에 여기 김포를 찾았을 때는요. 목련 필 때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현장에서 공언을 했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백보드 뒷 배경이 목련꽃 그림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목련은 3월, 4월에 꽃이 피죠. 우리가 이번 봄이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좋은 봄을 기분 좋게 맞이해서 승리해서 바로 이 자리에 4월 10일 이후에 다시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위 회의실 백보드에 봄이 오면 국민의 삶이 피어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희고 또 분홍색인 목련꽃 봉우리를 피우는 그런 백보드 그림이 설치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네. 이 작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직접 고르신 그런 예술 작품인데요.
단아하고 깨끗한 목련이 추운 겨울에 시련을 딛고 피어나는 것처럼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도 이렇게 국민의힘이 목련꽃처럼 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도 배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는 게 얼마 안 돼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화까지 같이 따라하면서 저 뒤에 봄이 오면 국민의 삶이 피어납니다라고 하면서 이 그림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정 차장님. 네. 장애예술인이 그린 그림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골랐다는데 김포에서 목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한다면 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일단 뭐 실천력 하나는 그 확실하게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련꽃이 피는 시점에 마침 이번 그 4월 총선이 치러지고 예. 이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국민의 삶이 활짝 목련꽃처럼 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의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저런 목련 그림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포시에서 메가시티가 이 그 목련꽃이 피어지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이것이 허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이 공약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목련꽃을 이 백보드로 좀 그려 넣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예지 비대위원과 함께 수화를 같이 하는 국민의힘 비대위 한동훈 위원장 모습도 잠깐 봤는데 성춘 부의장님. 근데 이제 주말에 김포 가서 이제 목련 얘기를 하니까 네. 야당에서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상당히 폄하하더라고요. 진짜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정치권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절차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쉽게 얼렁뚱땅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대한민국의 지금 전체적인 이 국토균형 발전 하에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편할지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라는 절차는 행정구역 특위를 국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 안에서 모든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것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종합적 토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뭐 마창진 통합 이런 것도 다 행정구역 특위에서 논의해서 우선순위로 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됐던 것이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마지막 행정구역 특위에서 김포를 포함한 뭐 다른 경기도 지역의 서울 편입 그때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예. 근데 김포가 아니라 다른 경기도 지역 그때는 광명, 과천이 1순위였는데 결국 결정되지 않고 부결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포에만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지역과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마치 이 공천했을 때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공천 때도 지금 뭐 절차를 지키지 않고 특정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것처럼 행정구역 개편도 역시나 모든 지역이 원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이 있는데 김포 지역만 지금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예. 아마 전 지역 돌면서 전 지역이 말하는 모든 이야기 다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표를 주면 할 것처럼 얘기할 건데 정치권의 절차를 좀 공부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실천력, 뭐 성춘 부의장께서는 뭐 지키지도 못할 약속, 뭐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 뭐 집권 여당이 달린 것이 잘 보고요. 오늘 국민의힘이 새로운 인재를 한 명 영입했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볼까요? 정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어떻게 세계 사격계 고트인 진종호 선수 옆에 이렇게 앉아 보겠습니까? 진종호 선수는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겼고요. 그 집념과 의지가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20년간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올림픽 각종 대회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받은 만큼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려야 될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격 황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전 국가대표 사격 선수 진종호 씨를 영입한 국민의힘입니다.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연정 의원님. 네. 최근에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여야 각각 경제인 영입, 그리고 최근에 언론인 영입 전쟁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또 스포츠스타 두고도 영입 전쟁. 근데 먼저 진종호 씨를 영입한 국민의힘이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 다양한 사회 각 분야의 인물들이 들어오는 거, 정치권에 들어오는 거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일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국민 전체의 어떤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 우리 국회가 보면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대표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 그것에 의해서 이제 국회가 움직여지는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인들이 그동안 국회에서 예전에는 많이 좀 있었는데요. 점점 가면 갈수록 경제인들이 지금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뭐 당의 공천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이 백지 신탁 제도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경제인들이 참 정치권이나 이게 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체육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민주당에는 이모경 핸드볼 선수가 이제 지금 모연을 활동하고 있죠. 예. 나름대로 이 체육인들의 어떤 이 목소리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비례대표 이런 걸로 이제 배려가 됐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종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으로 뛸지 비례대표로 갈지 뭐 지금 비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이 뭡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그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기존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법조인들, 민변 출신들, 뭐 검사 출신들 이런 것만 너무 과다 대표되다 보니까 예. 이 국회라는 집단이 어떤 국민 전체의 어떤 대표성에서 상당히 어떤 배제됐다 그러면 저는 이번 22대 국회 같은 경우는 좀 운동권 출신들 조금 뒤로 물러서고 또 법조인들 너무 많습니다. 좀 뒤로 물러서고 이렇게 경제인들 또 사회 각 분야에 대표하는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좀 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격의 전설 진종호 씨가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처럼 정치 참 좋다. 사격 황제 옆에 어떻게 이렇게 앉아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또 영입인재 있으면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 말고도 이재명 대표도 광주의 한 전통시장 양동시장을 찾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방문했던 그 국밥집도 찾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셀카 한번 찍게요. 사랑합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생닭이 인상적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자주 찾았던 그 국밥집을 찾아서 시민들과 여러 화담을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당, 야당 혹은 대통령실의 먹이사슬을 한번 보면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하나하나 집중 공격하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이 국정기조,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죽비를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 들게. 그 죽비가 바로 선거죠. 집권 여당이 정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희로서는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정기조만 강조하면서 죽비를 때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분 매번 이렇게 때립니까? 지역 화폐 예산 뭐 얘기하면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천만 논의가 많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걸 가지고 죽비를 때립니까? 그분은 매번 그렇게 뭐 때립니까라고 현장에서 얘기했는데 박원석 의원님. 네. 뭐 이 큰 흐름 중에 두 사람만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은 하나하나 말 하나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공격하고 직격하고 맹비난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혹은 죽비 같은 매를 들어서 선거 심판하자 이렇게 통상적인 얘기만 하는데 이 속내는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큰 틀에서 보면 선거 전략 차원일 수 있겠죠. 어쨌든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거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고 게다가 이제 그 거대 야당의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방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거야 심판 그리고 이재명 심판 이 이제 선거 기조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는 거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 심판이 아니고 국정 심판 프레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대통령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금까지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의 선거고 평가의 선거다. 이 점을 부각시키는 차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분 다 차기 주자지 않습니까? 일종의 경쟁 관계인데 이재명 그 대표는 좀 앞서가는 경쟁 주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추격하는 경쟁 주자라고 볼 수 있어요. 정치도 늦게 시작했고 또 정치적 체급에도 약간의 그동안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재명 대표는 맞상대를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 그런데다가 맞상대를 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과 피의자 혹은 법무부 장관과 피고인 이 구도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내키지 않는 그런 구도죠.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대하는 건 피하고 윤 대통령과 직접 상대하겠다. 이건 뭐 선거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구도가 계속이 되면 다음 화면 볼게요. 이런 것 같아요, 구자영 차장님.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정권 심판론 강조해야 되니까 윤 대통령만 비판하겠다 하더라도 뭔가 한동훈 위원장이 조목조목 핀셋으로 이재명 대표의 약한 고리 혹은 뭐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격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 예산은 찬반 많은 정책 죽비 때리나 본인은 약속 어긴 게 많지 않나. 이런 식의 공격을 하면 이재명 대표도 침묵하고 회피해도 뭐 스크래치 나는 건 좀 불가피할 텐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심판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유리하게 프레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약한 고리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집중 공격하고 내용을 공격을 하지만 누가 피하고 있는지, 누가 이 방어하지 않고 또는 맞대응하지 않고 이 상대를 회피하고 있는지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야 당연히 정권 심판론이 야당 그 후보들에게 훨씬 더 총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겨냥을 하고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거대 야당으로서 원내 과반이 훌쩍 넘는 제1당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입법부를 운영을 해왔는지 아니면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국회를 동원을 해왔는지 이것에 대한 지금 이 찬반 또는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최종 선택으로 아마 누구 손을 들어줄지 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공격 포인트, 다른 공격 포인트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전통시장, 여야의 수장이 모두 찾아간 전통시장 민생 현장 방문 얘기를 해봤다면요. 다음 주제 오늘 저희가 뽑은 1위로 가보겠습니다. 총선을 2달 정도 남기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 준 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위성정당을 막겠다고 공언했다가 말을 뒤집은 셈이 됐기 때문에 오늘 아침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결국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총단결로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1당 그러니까 원내 제1당 대표의 사과, 선거제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는 저 광주에서 발언. 오늘 아마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가 않았고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고개를 4번이나 숙여서 국민들께 사과했는데 사과로 일단락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이 또 한 번 사기를 당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 중대한 선거제를 저렇게 4번 인사하면 다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되나요? 자, 몇 년 동안 지금 원래 선거제는요 1년 전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선거 60일 앞두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와서 고개 숙이면서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게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약속한 것 중에서 제대로 지켜진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 불체포 특권 없애겠다고 이야기 공약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 어떻게 됐죠? 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결국은 걷어찼지 않습니까? 자, 지난번 위성정당, 이 위성정당은요,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저기 동유럽의 나라가 한번 하다가 결국 실패한 제도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OECD 선진국입니다. 자, 거기에 민주주의 선진국입니다. 이런 나라에 2번씩이나 이렇게 위성정당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에 말이 위성정당이지 이건 정당이 아닙니다. 그냥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자, 저한테 펴줄 거 잠시 여기다 맡겨놨다가 선거 끝나고 다 해산, 다시 모여 라고 하는 겁니다. 뻔히 보이는 사기극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2번씩이나 지금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1년 넘게 끌어오다가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4번 인사하면서 자, 이제 끝. 이제 통합비례정당 뭐 말은 뭐 화려합니다. 여기 보면 준위성정당 온갖 말을 꼬아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기입니다. 왜냐? 우리 국민들은요. 선거제라는 게 심플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 20대 국회 때 어땠습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역대로요. 선거법은 여야 합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수처를 빌미로 또 이 정의당이라 몇 당을 끌어들여서 단독으로 통과한 게 바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끝나자마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위성정당 절대 안 하겠습니다. 라고 그때 했던 약속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 아닌가요? 자, 이제 와서 아이고 약속 못 지켜 죄송합니다. 누구 탓을 하는 건가요? 여당이 지금 여당이 그래서 그랬다? 여당이 뭘 잘못했는데? 여당은 피해자입니다. 의석이 적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냥 야당이 통과하면 그냥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정말 국민들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 정말 이 상황은 저는 처음 봅니다. 사기라고까지 강하게 이현정 의원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이 기자회견에서 일단 시작을 또 국민의힘 탓으로 하기도 했어요. 상대가 칼을 들고 나오면 냄비뚜껑이라도 들고 막아야 된다. 집권 여당이 까치밥까지 다 먹겠다는 생각이다. 정당 방위적 조치라고 하면서 이제 위성정당 만드는 건 불가피하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반론 차원에서 성춘 부의장께도 질문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현정 의원께서 사기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들의 잘못이 아예 없다는 것도 없지만 다만 민주당이 그렇게 모든 법은 다 잘 밀어붙이다가 위성정당 방지법은 왜 안 밀어붙였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그 당시에 다양한 안이 올라왔는데 완벽한 위성정당 방지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뭔가 그 친민주당 성향 내지는 뭐 땡땡 성향의 정당이 나와서 그걸 그 표방했을 경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완벽한 위성정당 방지법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일단 글쎄요,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해도 사실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병립형 회기를 선택했어도 그렇고 예. 뭐 어떤 선택을 왜냐하면 병립형 회기는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대 국회에서 이 선거제도를 포함시킬 때 그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 잘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당시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한 거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야 3당이 같이 했습니다. 여일당 민주당은 여당이었고 뭐 그 당시 정의당, 바른미래당 그 당시 바른미래당 같이 이 선거제도 만들었던 사람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예. 국민의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약속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뭔가 비판 그런 것들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민주당이 해야 되는 일은 앞으로 이 21대 국회 때 사실 그때는 위성정당이라는 것도 사실 좀 핑계를 댔었죠. 예. 좀 뻔뻔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번엔 그래도 적어도 위성정당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때 잘못했던 부분 뭔가 아무래도 위성정당을 통해서 후보자 검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부실한 검증이 이루어졌던 것들 이런 것들 보완해야 하고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22대 국회에 들어서면은 예. 거기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병립형 회기를 그때 가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분명 기형적인 제도는 맞습니다. 좀 이상한 제도고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든 여야가 좀 합의해서 원상태로 보고 돌리든 더 좋은 제도를 만들든 논의를 좀 22대 국회는 양 당이 모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민주당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 부의장 말씀은 비판은 감수하되
오늘 저렇게 고개 4번 정도 숙인 걸로 일단락은 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가적 비판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감수해야 되죠. 뭐 민주당이 안고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만약에 병립형 회기를 했어도 뭐 똑같은 비판이 있었을 것이고요. 뭔가 왜냐면은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 회기할 거라고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 뭐 비례대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비아냥거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과 잘못된 다른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어느 선택을 해서도 비판은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민주당에 갈 걸 참 민주당 정치 편하게 한다. 이재명 대표 정치 편하게 한다. 이렇게 직격을 했었던데 이재명 대표 오늘 선거제 이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틀린 말인 거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이거 시작할 때부터 정의당과 야합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걸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비례제도에 대한 입장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맛에 맞게 게리맨더링 가는 겁니까? 저는 비례대표 제도를 가지고 게리맨더링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났죠? 거기서 얘기 좀 바꾼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몇몇의 어떤 그 정략적인 이해관계로서 5천만이 모두 이 영향을 받는 선거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겁니까? 왜 그것에 국민들이 영향받아야 하죠? 준비했다는 듯이 저 이재명 대표의 선거제 얘기를 바로바로 반박한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 창당을 얘기했다고? 틀린 말이다. 처음부터 정의당과 민주당이 야합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입맛에 맞게 이른바 게리맨더링.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 변경하는 일 아니냐. 왜 국민이 영향을 받아야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한동훈 위원장 저 말 중에 좀 오늘 발언 중에 의미심장해 보이는 게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만났죠. 거기 얘기 듣고 바꾼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구자영 차장 생각은 어떠세요? 네. 글쎄요, 뭐 꼭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얘기 때문에 바뀌었는지는 뭐 그렇게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충분히 개연성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권역별 그 병립형으로 바꾸는 것까지도 이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절충안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동한 이후에 전격적으로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민주당과 우호적인 세력이 함께 선거를 치르는 것이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에도 좀 낫지 않겠냐 이런 조언이 이재명 대표, 이게 차기를 노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장은 병립형으로 바꾸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기 용이할 수 있습니다. 몇 석 더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은 그리고 조언은 이번 총선에서는 몇 석을 다른 국민의힘 세력에게 양보를 하더라도 몇 년 뒤에 치러지는 대선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준연동형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이 아마 차기를 노리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좀 결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뭐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 차장 말씀이 좀 의미심장해서 다시 한번 꼭 씹어보면 결국은 네. 이번 총선에서 한두 석 얻는 게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그것보다는 지금 뭐 이른바 야권 연합과 척을 지면 본인이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야당의 연합하는 비례정당 얘기도 좀 들어주면서 그렇게 해야 자기가 대선은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 선거제를 택한 거다. 문 전 대통령 얘기를 듣고. 일단 대선 자체도 그렇고요. 대선이 아니라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이상을 확보한다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이재명 심판론 거대 야당 심판론이 불어서 민주당이 과반 밑으로 떨어졌을 때 민주당만으로는 과반이 안 되지만 다른 야당 세력과 함께 힘을 합했을 때 과반이 넘긴다라면 오히려 앞으로 총선 이후에 국정 운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잃더라도 몇 석을 잃더라도 범야권 연대를 이번 총선에서 하는 것이 훨씬 전국 운영에 유리할 수 있다. 길게 보면 이 차기 대선에도 유리하지만 총선 이후 총선 결과가 나빠지더라도 야권 연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준연동형제를 결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뭐 그것도 저거지만 결국 민주당 내부에서도 표 계산을 좀 해보니까 준연동형 현행 유지도 앞으로 이 의석수 유지하는데
별반 나쁘지 않을 거라는 판단도 분명히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저런 판단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 금지를 이렇게 약속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정말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번 작동도 못 해보고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정당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형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긴 했지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다시 한번. 먼저 이걸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례대표 제도에 관해서 2020년경부터 2024년 2월 오늘까지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말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비교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철학을 담아서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하는 말을 어떻게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지 저는 의문이고, 국민들이 모두 이재명 대표가 마음을 바꾸면 거기 따라야 되는 겁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 맞따라 2021년 12월 위성정당 대선 앞두고는 기상천외 편법이라고 있고, 대선 앞두고도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해야라고 했는데, 아까 성취훈 부의장께서는 저 정도의 비판은 감수하고 갈 걸 가야 된다라는 취지. 뭐 앞으로도 비판이 있을 거지만.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그걸 넘어서 박원석 의원께서도, 왜냐하면 제3지대 당사자이시기도 하니까 이거는 국민과의 신뢰 문제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 명이 이런 걸 선택하는 부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당연히 그런 비판이 가능한데 뭐 국민의힘이 할 비판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는 위성정당을 노골적으로 만드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 다만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바는 도대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묻고 싶어요. 앞서 이제 저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저렇게 거듭 약속하고 저것뿐만이 아닙니다. 예. 지난해 당대표 출마했을 때도 그 전당대회에서도 똑같은 약속을 했어요. 두 번, 세 번 거듭 약속해놓고 사과 몇 마디로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게 있어서 국민과의 약속은 사과하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그 정당이 득표를 얻고 지역구에 후보를 내서 지역구에서 후보자들이 선거를 하는데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된 그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다. 그게 연동형의 취지거든요. 예. 근데 의석 욕심 때문에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돼 놓고 비례 의석마저 먹겠다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의석 도둑질을 하는 건데 큰 정당들이 이게 이제 준위성 정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 준위성 정당이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이건 위성 정당보다 더 기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성 정당은 그냥 내놓고 솔직하게 위성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닌 척하면서 의석 도둑질을 하는데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정당들 내지는 의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정당들 다 줄 세워서 함께 도둑질하자. 이게 준위성 정당의 컨셉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양당이 정치 독과점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에요. 핑계는 지난번 4년 전에 위성정당 만들 때하고 똑같은 핑계입니다. 예. 상대가 칼 들고 쫓아오는데 우리는 소뚜껑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냐고. 비유도 거의 똑같아요. 4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걸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민주당은 정치개혁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동일한 정당이라는 것을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정치개혁에 있어서 동일하게 국민의힘과 퇴행적인 정당이고 하나도 나을 게 없던 정당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뭐 국민의힘보다 도덕성 혹은 여러 가지 룰들이 더 우위다 아니다 이걸 적어도 정치개혁에 있어서 자신들이 낫다는 얘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 민주당의 수많은 의원들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냈어요. 이탄 의원을 비롯해서 저는 그 의원들에게 지금의 이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고 싶어요. 예. 그 반응도 나오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테고요. 어쨌든 원내 일당의 민주당의 당대표의 결정으로 이게 현실이 됐고 4년 전 총선과 같이 그러면 이른바 떴다당 정당들이 난립하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관리할 능력을 상실한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해 정치검찰 해체당이 선봉에 서고자 한다.
반윤 정치 세력이 200석을 획득하면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제2의 윤미향, 제2의 김의겸, 제2의 최강욱 등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개딸 정치의 향수를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유혹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소수 정당 배려라는 명분은 껍데기고 실제로는 의석 나눠먹기, 의회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의원께서 사실 뉴스탑10 출연하실 때마다 21대 초선 비례대표들의 함량 미달내기를 수차례 지적하신 것도 저도 기억하는데 네. 여기 보면 열린민주당 출신의 김의겸, 최강욱 전 의원, 김의겸 의원이고 윤미향 의원도 이제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출신. 그러면 21대의 그 여러 문제점 있는 비례대표들이 고스란히 또 재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여당이 비판한 것 같거든요. 자, 우선 이재명 대표가 때가 있을 때마다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검사 독재 정권인데 왜 선거법은 좌지우지 못하죠? 이건 어떤 독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면 그냥 선거제도도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어떤 독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21대에 소위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이제 어떤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이제 선정을 하면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름대로 그래도 검증을 해요. 어떤 식이든지 뭐 재산이나 뭐 전력이나 이런 거 검증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비례정당을 하면서 더불어시민당을 보면요, 정말 검증도 거치지 않고 각계 사회단체 뭐 어떤 정당들 그냥 우르르 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뭐 기본소득당인가요? 또 뭐 시대전환인가요? 뭐 이런 정당들이 막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주 앞순번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자, 어떤 한 여성 의원 같은 경우는 입후보를 한 다음에 본인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퇴하라 그러니까 사퇴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사퇴를 돌릴 수도 없습니다. 4년 내내 국회의원 했습니다. 그 부동산 투기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바로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그냥 의원직 4년 동안 잘 했습니다. 자, 윤미향 의원은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최근에만도 국회에서 이 통일전쟁이다, 북한의 침략을 그런 세미나를 버젓이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태, 그리고 더군다나 특히 이번에 열린민주당 출신들 이런 분들이 다 사법적으로 재판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사법적으로 보면 끝까지 이 임기를 지키고 결국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사법 심판대에 있는 오는 8일 있죠? 항소심 선고가 나는 조국 전 장관 무슨 또 정당을 만든다고 그래요? 더 심한 것은 아예 구치소에 있는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도 검찰 무슨 해체당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피고인들이 직접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뭔가 비례연합 정당인 것처럼 외양을 만들어서 국회가 되겠다? 참 저는요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좀 더 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덕적인 수준이 떨어져 버리면 도대체 국민들은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뭐 결국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했던 그런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모든 책임도 국민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피고인들, 그다음에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버젓이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오고 국회에 들어와서 의원 역할을 하고 재판 지원해서 임기 다 마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기 화면을 제가 볼게요. 이른바 송영길 신당 그리고 조국 신당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선거제가. 구자영 차장님. 네. 앞서 자막에 잠깐 지나갔는데 구치소에 있는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결정 크게 환영한다. 뭐 이렇게까지 반색을 했네요. 네. 이게 이제 그 구속되기 전에 먼저 공언을 했습니다. 정치검찰 해체당을 창당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이후에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 송 전 대표는 몸은 구속이 돼 있지만 아마 총선 전에 자신이 공언한 대로 이 정치검찰 해체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인데요. 조 전 장관의 경우에도 이 반윤 연합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모아서 이 창당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런 그 꼼수 정당이 가능한 이유는 과거 병립형일 경우에는 이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을 득표해야만 의석수가 배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준연동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이 지지율, 득표율을 기록을 하더라도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군소 정당이 난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규 분포의 포물선을 보면 많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에 있는 몇 퍼센트라도 우리를 지지를 해주면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뭐 송영길당 또는 조국당 이런 새로운 신당이 창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몇몇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제도인지 아마 국민들이 냉엄한 심판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앞으로 저희 뉴스탑10에서 매일매일 준연동형제의 정의가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단순히 보면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의 득표율보다 적을 때 그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에 채워주는 방식 바로 이해되지는 않으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연동형의 의석이 만들어진 상식을 알고 계세요? 당연히 알고 있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걸 왜 제가 역시.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국민들한테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모르고 좀 지키면 하면 된다?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어. 추가로 확장할 여지는 없으실까요? 가령 준연동형 적용되는 의석수 선택석 같은 경우는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30석이나 40석이나 50석이냐 그게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자, 기자님 제가 물어볼게요. 당장 연동제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복잡해요. 저도 못하겠어요. 알겠지만 그리고 그게 꼭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얘기했다시피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국민들이 몰라도 되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선거를 자기들끼리만 치려고 합니까? 현장에 있는 기자 마찬가지고 사실 뉴스를 매일매일 보는 저나 여기 계신 분들도 준연동형제를 정말 깔끔하게 직관적으로 설명해라라고 하면 그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진 못할 정도로 복잡다단합니다. 여기 보면 허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번에 정개특위에서 국민은 의석수 계산법 알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가 이게 논란되니까 정개특위위원 사퇴도 했었고요, 실제로. 계산 헷갈려서 국민 표심이 내 표가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오늘 이재명 대표도 기자의 질문에 위성정당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번 꼼꼼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준위성정당을 창당합니다. 반쯤 위성정당이 맞죠. 그래서 준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위성정당은 그야말로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의미의 위성정당이죠. 국민의힘은 공천하지 않습니다. 다른 임시정당을 만들어서 거기로 공천합니다. 위성이죠. 임시로 만든. 우리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절반쯤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연합 플랫폼, 소수정당의 연합 플랫폼 형태이겠죠. 이거 위성정당 아니다라고 한들 그 위성정당적 요소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저도 봤고 성추문 의장도 저 영상 봤죠. 네. 저한테 좀 비교적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재명 대표 무슨 말하는 겁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세 줄로 설명하라고 하면은 그게 또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하면 좀 복잡한 부분을 푸는 시간이. 제 말은 이재명 대표가 예. 우리는 국민의힘의 오롯한 위성정당과 다르고 절반쯤 뭐 플랫폼이 있고 뭐 절반쯤 준위성정당인데 또 위성정당과는 또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은 오롯이 비례의석을 다 국민의힘이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준위성정당은 민주당과 다른 소수 정당들이 함께 나눠서 의석을 차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학교에서 이 선거론 이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근데 그럼에도 저에게 세 줄로 설명을 하면은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줄은 가능하세요? 한 3페이지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근데 제도라는 게 그 제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비례성도 있고요, 대표성도 있고 방금 말한 뭐 유권자들이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각 제도에 따른 장단점일 뿐입니다. 연동형 제도의 단점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제도라고 해서 나쁜 제도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독일의 그 연동형 제도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연동형에다가 뭐 초과 의석,
보정 의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나 전 세계 그 사람들이 독일의 정치제도 너무 나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국민들도 모르는 부분도 많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추구하는 정치 방향에 맞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것이고요. 예. 만약에 이 연동형 제도에서 비판을 하고 싶다면 연동형 제도가 추구하고 있는 뭐 다당제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게 맞습니다. 다당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안정적 과반 정당을 만들어내는 이런 소선거구제 중심의 정당 그 선거제도를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비판해야지 단순히 어렵다, 쉽다 이걸로 어떤 제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춘 부의장 말씀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성 부의장 말만 따라 초반에 다 설명하고 미리미리 국민들에게 이런 거다라고 미리 설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애초에는 이게 고민하고 또 2달 앞두고 있다가 뭐 전당원 투표에 붙이니 책임을 그렇죠. 당원들에게 떠넘기니 하다가 또 그걸 다시 뒤로 잡고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딱 이게 이재명 대표 판단으로 맡겼다가 이 대표가 오늘 아침에 또 예상과는 달리 이런저런 판단하니 그래서 많은 해석들이 나와서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저는 기회가 작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작년 5월에 국민들 500명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국민들의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었거든요. 사실 그때 민주당이 뭔가 좀 추진을 하면서 국민들께 더 설명드리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끌어온 것에 대한 비판은 저도 민주당 소속이지만 그런 거는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일단 용어 자체가 좀 잘못됐습니다. 위성 정당이 아니라 꼼수 정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당만으로는 그 의석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의석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꼼수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성이라는 좋은 단어를 여기에 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3줄, 4줄 요약 필요 없고요. 성치훈 부위원장께 한 가지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준연동형제를 하는 겁니까? 다당제를 추구하는 선거제도가 대한민국의 이 양극화된 정치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위성정당은 계속 존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합당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그 플랫폼으로 들어온 정당들은 아마 다 다른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요. 더불어시민당 때는 그때 뭔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뭐 시대전환이나 기본소득당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다 민주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정훈 의원과 용해인 의원 말씀하신 그 둘 말고는 다 민주당으로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꼼수 정당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 구자용 앵커의 날카로운 질문 봤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또 그 성춘 부의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과를 했고 근데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원론적으로는 소수다라도 목소리가 대표돼야 된다 국회에서. 다만 현실적 문제도 얘기했는데 아마 이 얘기 뉴스탑10에서 내일도 모레도 한번 짚어볼 이유가 같은데 지난번에 이렇게 48.1cm의 이것 때문에 그때 당시 전자 개표도 못했나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앞으로 그러면 또 위성정당 만들어서 탈당하고 뭐 의원 꼬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또 반복될 것 같은데 벌써부터 좀 걱정이 많습니다. 저 스스로도.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원내 1당 당대표의 선거제 결심 파장이 컸고 논란거리가 있어서 짚어봤습니다. 이 사건 결론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설 연휴가 끝나는 직후에 재판에 넘길 걸로 보입니다.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 대한 몸통은 이재명이고요. 절대로 이재명 지사가 승인하거나 묵인하지 않으면 이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진실을 얘기해서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그 수원지검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 측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하나하나 들여다봤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알려지기로는 설 연휴가 끝난 뒤에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긴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이 변모 씨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 당시 선거 때 이 후보자들 부인들과 함께 당시 이제 식사를 이 광화문 쪽에서 대접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10만 원 넘게 썼는데 이제 법인 카드로 썼다는 거죠. 그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돼서 이제 변모 씨가 당시 기소가 돼서 1심에서도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고 2심 선고를 이제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이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기소가 안 돼서 일단 중지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선고가
나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보고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이 배모 씨가 만약에 선고가 확정될 경우에 그냥 대법원에 상고가 되는 게 아니라 형량에 대해서 이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형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이 김혜경 씨의 어떤 그 기소 이제 이 공소시효도 그냥 끝나버려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이 김혜경 씨를 일단 기소를 해서 공소 일단 이거 자체를 늘리겠다는 이런 입장이고 이거는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그렇죠. 나머지 이제 지금 법인카드 쓴 거는 여전히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해서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기소를 해서 공소시효가 끝나는 걸 막겠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불거졌던 이 이슈가 결국은 설 연휴 직후에 검찰의 김혜경 씨 기소 방침이다. 대선 기간 동안에 공방이 있었던 거를 저희가 잠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가지고 우리 이후 배우자께서 뭐 소고기, 초밥, 뭐 백숙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이제 해서 이게 뭐 누가 봐도 명백한 세금 횡령이고 근데 이거를 또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부하 직원이 이건 잘못 쓴 거다 이렇게 이 후보님이 주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업무 추진비 내역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일반 공무원들은 기관장들 다 이거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님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정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지금도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당시 이 대표는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썼고 설주환 변호사님. 선거법 위반 혐의의 이 배임 혐의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시절 거의 수행비서, 개인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를 통해서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혐의도 검찰이 어느 정도 다 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에 넘기더라도 검찰이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이 근데 일단 좀 검찰을 저는 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은 좀 조속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끌고 있다? 그럼요. 대선이 2022년 3월 11일 날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2024년도 곧 있으면 3월입니다. 근데 2년이 다 되는 동안에 저는 이 부분까지 수사가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이 수사가 그렇게 오래 끌 수사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김혜경 여사가 그 배모 씨가 쓴 카드의 실질적 수익자다. 아니면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 김혜경 여사가 어떤 그 배모 씨를 통해서 뭘 사라고 했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좀 빠르게 기소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로서도 굳이 불필요한 어떤 수사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를 그런 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어찌됐든 좀 신속한 기소를 통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속한 수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지적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과정이 좀 달랐잖아요. 주체가. 경찰이 처음에 들여다봤다가 검찰로 넘기지 않겠다고 했던 걸 또 부실수사 얘기 나오고 국민권익위에 또 조명현 씨가 국민권익위에 얘기하니까 그게 또 검찰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생각보다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았을 수 있다. 다만 뭐 조속한 결론은 내야 되기 때문에 뭐 검찰로서도 설 연휴 직후에 재판을 넘기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 저희가 속보성으로 하나 7위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주어를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갈등의 진원지였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주말 새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가장 앞서 사과를 요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해석을 나왔는데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당사자는 오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답변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에서 뭐 공식적인 제안, 뭐 압력, 뭐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있었다면 저는 전혀 뭐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고 공식적으로도 그리고 뭐 비공식적으로도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받은 바 없습니다. 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본인의 확고한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기도 했고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한 거 가지고 좀 해석이 분분한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당정 갈등의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가 어쨌든 위원장이 뭐 용산의 그런 요구에 순응을 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 잘못된 해석이고요. 네. 혹시 만류를 하셨나요?
저는 출마를 하셔서 한번 이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요. 아시다시피 김경률은 누구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뜻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누구 말 듣고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는 한동훈 위원장 얘기.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비공식적으로도 대통령실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 오롯이 본인 생각이고 총선에 나가는 것보다는 비대위원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당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김경률 위원장의 그 비대위원회 이 불출마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시점의 미묘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 공직 후보자로 응하는 응모 절차가 지금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심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모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접전지가 될 수 있는 곳에 이 용기를 내서 도전하겠다라고 선언했던 분이 느닷없이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하다 보니까 왜 갑자기 불출마로 입장을 바꿨을까 하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그 눈여겨볼 것은 어제자로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KBS와 대담을 녹화를 했고 앞으로 이틀 뒤면 이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앞장서서 제기했던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렇다 보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앞으로 본격적인 공천 심사를 앞두고 이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부담도 덜어주고 그리고 용산을 향해서 자신이 먼저 그 얘기했던 것에 대한 어떤 이 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 불출마를 선택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뭐 결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의 미묘함 그리고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해석 중에 근데 이제 이때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애초에 구상했던 이른바 운동권 청산론,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간다. 운동권 청산해야 된다. 이 구도가 다소 약해진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 이 비대위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오늘도 야권의 노무현 재단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노무현 재단이 한 행각은 뭐냐면 초롱이에게 가서 중고차 2010년식 소나타 20만 킬로미터 달린 것을 지금 1억에 산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싼 건물, 제가 알기로 최근까지 가장 비싼 건물이 종로의 디타워, 그다음에 뭐 잠실에 그런 건물인데 평당 800만 원, 평당 1,100만 원인데 이제 노무현 재단 2,100만 원이어서 있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들 다 건축 전문가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시간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해서 더 큰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설 전 변호사님, 노무현 재단의 뭐 특혜 의혹인가요? 무슨 행각?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던데 앞으로 노무현 재단 의혹을 1탄, 2탄, 3탄 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출마하기보다 이런 야당 공격수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컨셉을 잡으신 것 같아요. 뭐 장초에 본인이 참여연대 출신의 어떤 회계사로서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참여연대가 야권에 대해서 어떤 날카로운 칼날을 대지 못했다. 라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본인이 여권 인사로서 어찌 보면 앞으로는 칼날을 대보겠다고 하는데요. 근데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때리는 것이 저는 어떤 정치적으로 그리고 총선 공약으로 총선을 공략하는 지점에서 이것이 맞은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노무현 재단이 어찌어찌 해서 이후 투명하게 아마 재단 감사라든지 그런 걸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는 부분은 저는 노무현 재단에서 저는 투명하게 아마 이 부분 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찌 보면 지금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계에서의 어떤 국민의힘의 전략이 저는 꼭 약간 야당의 어떤 선거 전략이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은 좀 듭니다. 어쩌면 집권 여당으로서는 어떠한 그 비리에 대해서도 물론 감시도 해야 되지만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우리 총선 이후에 총선을 승리하게 된다면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야당 때리기 오히려 아니면 뭐 과거 너무 야당 관련한 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라는 것들이 과연 집권 여당의 어떤 총선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데 이제 뭐 김경률 비대위원 건 말고도 넘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천은 당이 한다는 바로 그 공천 문제인데
용산 출신들이 아랫몸만 노린다는 당내 얘기, 그런 비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한동훈 위원장 오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나 장관들께서 너무 양지만 찾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공천을 어디 신청하는지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이기는 공천, 국민들이 보시기에 수긍할 만한 공천을 하는 것은 또 당의 문제이고 그것보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관과 참모들은 비교적 양지 아니냐. 강남과 영남권. 그리고 영입 인재들은 대부분 험지에 도전장을 낸 것. 상대당으로서 성추인 부의장께서는 이 구도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땠는가를 좀 보고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 때를 기억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 21대 총선 때 그때 청와대 인사들이 쭉 나왔죠. 그 당시 초대 대변인이었던 박수현 대변인은 본인의 원래 험지 지역구로 다시 갔고요. 고민정 부대변인도 오세훈 전 시장과 붙었었고, 그리고 또 그 윤영찬 수석도 민주당이 된 적이 없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붙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근데 다 차이점이 있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았다는 거죠. 예. 대통령의 지지율을 대통령실 경력을 갖고 선거를 해볼 만한 상황이었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처참하기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이력이 선거를 치러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건 이해를 하나, 단 이렇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딱 그 영입 인재들은 좀 험지로 가고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저는 대통령실 근무라는 것은 매우 그 당에서 혜택을 받은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 좋은 이력을 갖고 저는 양지만 가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 이력이 지금 선거에서 자신들의 선거를 치러 가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정 의원님. 근데 저 화면에 박진 전 장관이나 이현모 전 비서관 얘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저희 주어진 화면. 저희 오늘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장관과 참모가 양지만 간다. 투명하고 공정한 당 시스템 공천 노력을 저해하는 움직임 아닌가. 윤 대통령이 저 장관 출신, 참모 출신들에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 입장이 과연 이제 당초부터 이현모 전 인사 비서관 같은 경우는 강남 간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박진 장관도 본인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예. 근데 왜 갑작스럽게 이런 입장을 내는지는 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인데, 근데 자꾸 이제 이 대통령실은 시스템 공천 이야기 하는데요. 공천은요 기본적으로 이기는 공천이 최고입니다. 예. 아무리 시스템으로 공천해봤자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경쟁력이 없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렇게 시스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는 정말 지지율이 압도적이고 어디 그냥 시스템으로 공천하면 다 된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의힘은 약자입니다. 지금 밀리는 상황이에요. 그런 밀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한들 상대방한테 게임이 안 되면 그냥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21대 공천이 그랬어요. 21대 공천 때 보면 신인들을 전부 다 청년들을 험지 다 보냈습니다. 다 지고 돌아왔어요. 예. 결국 그래서 이제 110석밖에 못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지금 특히 저는 대통령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선거를 지금 지난번 지방선거 이겼다고 해서 지금 뭔가 시스템대로 하면 뭔가 우리가 이기겠지? 지금 저는 그렇게 지금 안이하게 볼 상황이 아니다. 비상 상황이다, 이 말씀하시는 비상 거예요? 상황이고 어떻게 하든지 모든 총동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대통령이나 지금 참모들이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특히 용산 참모나 장관들은요, 자기들이 마치 희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니, 장관하고 참모 지금 수석 비서관 한 게 희생하는 겁니까? 저는 그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혜택을 받는 거 아닌가요? 장관 했으면 그만큼 이름이 알려지고 그만큼 또 본인의 어떤 지위도 상승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분들이 뭔가 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가 정말 험지 찾아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보면 제일 지금 좋은 데 가서 그냥 다 줄이 다 앉고 있습니다. 일체히 말도 안 하고 있고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천 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지금요 다른 후보들은요 험지 가서 조금이라도 얼굴도 나오고 조금이라도 말하는 거 나오려고 해서 방송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원 말씀은 이른바 슬그머니 그 해당 지역 공천 신청만 넣어놓은 상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보십시오. 이현모 전 비서관 얼굴 지금 옛날 사진밖에 없잖아요. 안 나타납니다. 그래놓고 슬쩍 공천 받아서 당선되려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주민들하고 인사나 합니까? 어디 나타나질 합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이제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올 텐데 이제 본격적인 예선, 경선이 시작되면 더 말들이 많아지겠죠.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대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오늘 정치권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고 또 잘못 알려진 것도 있고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어쨌든 아쉬웠던 일에 대해서는 또 그냥 아쉬운 대로 또 이거는 좀 잘한 결정이다 생각한 건 또 그대로 이렇게 써서 그 밝힘으로써 이게 미래 세대한테도 교훈이 될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집회를 결심하게 된 겁니다. 이제 저는 그 정치 일선은 떠났고 또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누가 같이 했는지 구장처장님. 네. 여기 유영아 변호사, 최측근, 그리고 허원재 당시 정무수석, 그리고 여기 보면 김관진 전 장관, 조윤선 전 장관, 과거 친박들이 저렇게 대거 참석한 오늘 출판 기념회였어요. 네. 그러니까 2016년에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고 2017년 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제 한 8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이 모이는 것을 굉장히 실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대중 앞에 나타나는 것도 상당히 좀 오랜만입니다. 그때 이제 대구 사저로 내려갈 때 잠깐 인사말을 한 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공식 행사에 나타나서 자신의 어떤 육성을 들려준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도 대구고 또 오늘 북 콘서트도 대구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 박근혜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도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지금 유영아 변호사인데 이번 총선에 지금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했거든요. 달서인가요? 그렇습니다. 달서 갑인데 과연 이제 이 그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또 받아서 국회의원이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사실 유영아 변호사 말고는 별다른 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기 김관진 전 장관이나 그 한민구 전 국방장관도 아마 박 전 대통령을 실제로 악수하고 짧게나마 담소를 나눈 것도 상당히 오래됐을 겁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모습 잠깐 눈에 띄는데. 설주한 변호사님, 모든 멍해를 묻겠다. 2006년 테러 이후의 삶은 덤이다. 회고록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다고 전해져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를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보답 차원에서 할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유영아 변호사가 일단 총선 출마를 예고하고 있고 어찌 보면 지난번 대구시장 뭐 출마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보궐선거 출마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어떤 정말 공개적인 지지를 표했었는데 오늘 본인의 어떤 그동안의 신경을 밝힌 북 콘서트의 자리가 뭐 대중들에게는 아마 또 유영아 어떤 변호사에 대한 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한편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본인의 과거에 어찌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책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런 총선 전에 하는 것보다는 아무런 정치적인 그런 이벤트가 없었을 때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옛 박근혜 정부, 박근혜 청와대 전직 참모들이 총출동한 오늘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의 출판 기념회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지난주 구리시장에서 장바온과 한동훈 위원장 가족들 생닭 사다 달라고 한 것 같다. 아까 그 장바온이도 지난번에 들었던 것 같은데
생닭 그래서 가족들이 요구한 것 같다 얘기하셨고요. 여야 수장의 전통시장 대전, 뭐 전쟁인가라고 하셨습니다. 위성정당의 준하는 위성정당 이해 좀 시켜주세요. 아까 이재명 대표 말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댓글도 달렸고요. 예. 다당제로 하더라도 왜 국민이 모르는 셈법으로 하냐. 내 표 어디로 가는지 좀 알고 싶다라는 의견까지. 오늘 댓글 4개만 보겠습니다. 방송 전에 들어온 속보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로 영화 배우 남궁원 선생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향년 90세. 뭐 모르시는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남궁원 선생, 남궁원 씨가 오늘 60, 70년대 영화 스타 남궁원 씨가 오늘 별세했다는 소식이 저희 방송 직전에 알려졌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뭐 한국의 그래프릭 팩, 뭐 이 얘기도 있고 실제로 본인 남궁원 씨 아들인 홍정욱 전 의원 때문에도 더 많이 유명세를 동시에 탔었죠. 네, 예명은 이제 남궁원 씨고요. 이제 본명 홍경일 씨입니다. 이제 원래 나이가 90세이세요. 그동안 폐암으로 꽤 이제 오랫동안 투병을 해 오셨습니다. 한국의 고리팩이라고 할 정도로 신영균 배우님과 함께 등등 아주 풍미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많은 작품들을 남겼고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 세대를 풍미했던 명배우의 죽음 얘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추가적으로 속보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법원의 판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3년) 반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불법 승계 의혹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기소 3개월 5개월 만에 법원 판단 나왔습니다. 100여 차례 가깝게 직접 참여해 왔으니 한 말씀 해주시죠. 등기소 복귀 계획은 혹시 있으실까요?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실까요? 제목 그대로 1심 전부 무죄. 설주현 변호사님. 네. 삼성으로서는 이재용 회장으로서는 사법 리스크를 꽤 많이 덜어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네, 뭐 어찌되었든 간에 뭐 아직 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앞으로도 지리한 공방이 이어질 것 같다는 예상은 듭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1심에서 뭐 3년이 넘는 3년 5개월 만에 무죄가 났다는 부분에서는 이재용 회장으로서는 상당히 이제는 사법 리스크를 조금 벗어던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예.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법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좀 선고가 어찌됐든 간에 재판이 길어진 점에 대해서는 조금 사법부가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저는 이번에 삼성 이재용 회장의 판결로서 무죄가 선고는 되었지만은 예. 이재용 회장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1등 기업이라는 삼성이 앞으로는 사법부에서 우리가 이재용 회장을 재판정에서 보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년 5개월 만에 불법 승계 의혹의 이재용 회장 1심 전부 10몇 개 혐의인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경영 일선에서 좀 더 그 리스크를 덜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물론 뭐 아직 1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추이도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상위권 이슈였는데 앞서 좀 시간이 길어지면서 핵심 내용만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새 강남의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 꽤 논란입니다. 구호 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 들이받은 거 알고 계셨어요? 음주 얼마나 했던 거예요? 오늘 심사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이 20대 여성 묵묵부답. 앞서가던 배달 오토부를 들이받았는데 그리고 100m가량 더 간 뒤 멈춰섰고 저 화면 보면 상당히 속도가 빨랐어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사실 이게 더 논란거리였던 건
그 배달 기사를 치게 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데 더 공분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차가 부서진 상태로 봐서는 충격이 정말 심했고 배달 기사가 현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현장에서 혈흔이 정말 흥건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정작 사고를 낸 가해자는 신고를 하거나 구호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려견을 안고 그냥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고 엄마랑 통화를 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징징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욕설까지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물론 위험운전 치사죄가 적용이 되겠지만 그 자리에서 물론 놀라서 뭐 경황이 없어서 그랬을 가능성이라는 것도 제기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 우리 도로교통법상에서는 반드시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구호 조치해야 될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고 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이 여성이 유명 DJ다라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활동하는 유명 DJ였다고 하는데 더 문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울면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여론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여성이 사고 직후에 했던 무책임한 행동과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여론이 너무 안 좋다라는 어머니의 말이 맞물리면서 더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속될지 말지 한번 보겠습니다. 9위까지 만나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입니다. 아시안컵 우승까지 딱 2걸음만 남았습니다. 우리 축구국가 대표팀 이제 내일 밤에 자정에 있을 요르단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얘기 핵심 내용 짚어볼 때 허주연 변호사님, 캡틴 손흥민 선수의 무릎 사진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 무릎 이번에 페널티킥 유도도 했고 그리고 결승골까지 넣었지만 저 무릎 골도 골인데 이번 아시안컵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 중에 캡틴 손흥민 선수가 한 명이더라고요. 그렇죠. 연장전을 2번 뛰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체력이 바닥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예. 저 무릎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해지고 깨져서 테이핑을 칭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선수들 지금 호주전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연장전을 이어왔기 때문에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이걸 회복하는 것이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요르단도 이 경고가 쌓이는 바람에 주축 선수들이 좀 많이 예. 빠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선수들의 김민재 선수도 또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지금 강행군을 이어온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무릎도 회복되고 체력이 빨리 회복돼야지 제대로 된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까지 이제 경기 보느라 모두 다 힘들긴 한데 피곤하긴 하지만 연일 승전보의 기분은 참 좋습니다. 월요일 뉴스탑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에이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